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들을 쉽게 극복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허우적댈까요? 혹시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당신의 어려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고대 철학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최고의 아군이 될 수 있는지 놀라운 방법들을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단순히 감정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에서 꽃피운 하나의 완전한 사고 체계입니다.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원칙들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이 그들의 평온함과 강인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스토아 철학의 초석, 바로 통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심오한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 벌어지는 일에 대한 반응,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의 내면 세계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며 우리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날씨, 타인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행동, 세계적인 사건들, 과거, 미래,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과 건강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이 중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약속에 가던 중 갑자기 엄청난 교통체증에 갇히게 됩니다. 첫 반응은 분노, 짜증, 그리고 패닉일 겁니다. 늦겠어. 말도 안 돼.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이 순간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차량의 움직임, 시간, 타인의 결정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분은 망가지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지만 그렇다고 교통체증이 해결되지는 않죠. 스토아 학파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교통체증이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마법처럼 길을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오디오북을 듣거나 호흡 운동을 하거나 전화해서 늦는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을 사색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죠. 내면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다른 무언가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은 실망, 불안, 그리고 분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맨손으로 비를 멈추려 하는 것과 같죠. 무의미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의 권한 안에 있는 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은 놀라운 힘과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외부 환경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인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을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굴복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수용은 지혜와 힘의 정점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모든 상황을 좋아하거나 긍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특히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반응은 충격, 분노, 절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벌어진 일을 부정하고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 과정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데 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스토아적 수용은 당신에게 무관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수용하면 저항에서 오는 감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좋아, 이렇게 됐어. 이제 뭘 할 수 있지? 수용은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슬픔, 실망, 심지어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에 갇히거나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수용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한 다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교통체증의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차가 막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쓸데없는 짜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대신 건설적인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거나 유익한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그저 고요함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수용은 현재 순간의 포로가 되는 대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이는 정신 에너지를 절약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수용은 물결의 흐름에 몸을 맡겨 그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거나 적어도 쓸데없는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강력한 도구,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는 가장 심오하고 해방적인 원칙 중 하나인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자 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다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 우리 고통의 근원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작업에 대해 비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상처, 서운함,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지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이자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판을 공격이 아닌 단순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당신은 침착하게 비판을 받아들이고 의견에 감사하거나 만약 비건설적이라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과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사이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바로 당신의 자유의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 당신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도전이자 성장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교통사고로 자동차 팬더가 찌그러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불쾌한 일이지만 당신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며 세상 모든 것을 탓하고 며칠 동안 걱정에 사로잡혀 자신을 계속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짜증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건 그저 금속일 뿐이고 고칠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무사하다는 거야. 이처럼 인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적 긴장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점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유는 당신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면 당신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불행 예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쁜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그런 생각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악의 사전 명상, 피엘레 메디타치오 마로룸이라고 불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태도도 아니고 문제를 일부러 불러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신중한 준비이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덜 두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걸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가오는 프로젝트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막연히 불안해하는 대신 가장 나쁜 상황은 뭘까? 프로젝트가 실패할까? 돈을 잃게 될까? 해고당할까? 하고 구체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항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가상의 불행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보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보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플랜 B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상되는 고통을 미리 경험해보고 그것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봅시다. 그 생각을 회피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무대에 올라갔는데 대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을 더듬고 청중들이 비웃는다고요. 네, 정말 불쾌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무대에서 내려올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요. 사람들은 며칠 안에 그 일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그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불행 예견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 직업 등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보면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연습은 당신을 숙명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준비되고 덜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당신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의 평온함을 훨씬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불행 예견은 두려움을 무력화하고 내면의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정보의 홍수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쫓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족함과 불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오직 문제점들만 보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드는 대신 감사할 만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폭신한 침대, 창밖의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배울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느껴질 때조차 항상 감사할 만한 무언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비를 맞았나요? 새 방수 재킷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네. 교통체증에 갇혔다고요? 팟캐스트를 듣거나 잠시 번잡함에서 벗어나 쉬기 딱 좋은 시간이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 덕분에 신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순진함이 아닙니다. 가장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좋은 예시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 감사했던 3, 5가지 일을 적어보세요. 전에는 문제점만 찾던 뇌가 얼마나 빨리 주변의 좋은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지 놀라실 겁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여 부정적인 것에 더욱 강해지도록 만듭니다. 감사는 문제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문제에 대처할 힘과 올바른 관점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면의 따뜻함과 풍요로움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감정과 판단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감정 없는 로봇이 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감정 자체는 단지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심하게 화나게 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열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거칠게 맞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초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를 영혼의 첫 움직임, 즉
외부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에 굴복하여 소리를 지르고 갈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만 내가 분노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당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혜는 그 감정이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추고 관찰하기를 연습하세요.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심호흡을 하세요. 몸속에서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찰나의 상태임을 인식하세요.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스토아 학파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단순히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에 기반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자동적인 반응 모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이자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됩니다. 단순히 폭발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이성적이고 덕성 있는 반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조화를 향한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스토아 철학은 종종 오해되듯이 수동적이거나 세상과 동떨어진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이고 덕스러운 행동을 촉구하는 매우 능동적인 철학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언제 행동하고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여러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 지혜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상사와 대화하는 것과 같이 그때는 행동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망과 기회 상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 경제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스토아 철학은 놓아주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은 다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다음 일에 에너지를 다시 집중하십시오. 다음 단계, 실패에 대한 태도, 미래 계획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의 원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할 때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행동이 무의미할 때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무기력해서도 안 되고 충동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만약 예라면 행동하십시오. 아니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놓아준 다음 여러분의 생각과 에너지를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하면서도 풍차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과 행동의 연속입니다. 이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덕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덕 있는 삶은 단순히 바른 행동을 넘어 최고의 선이자 행복의 유일한 진정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4가지 주요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그리고 절제. 바로 이러한 덕목들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덕목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혜는 당황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습니다. 곧바로 절망에 빠지는 대신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은 무엇인가,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혜는 성급한 행동을 피하고 최적의 길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정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직하고 존중하며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갈등과 원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군다면 당신의 정의로움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상대방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는 유해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움, 비판 또는 잠재적인 실패에 직면했을 때 용기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용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 또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일 수 있습니다. 용기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해줍니다. 이는 종종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를 방지합니다. 절제 또는 자제력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과도한 쾌락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절제력이 있다면 순간적인 분노, 질투, 탐욕 같은 감정들이 당신을 흔들거나 길을 잃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균형을 유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며 감정적인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절제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항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당신 내면의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당신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도 놀랍도록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현재라는 순간 속에 두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너무 자주 갇혀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사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재에 대한 망각이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스토아 학파는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마음 챙김을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초능력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되씹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때 이러한 불안감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이 어제의 다툼이나 내일의 마감 기한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무들의 아름다움,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몸은 공원에 있지만 정신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다른 어딘가에 있는 셈이죠. 하지만 현재에 의식적으로 집중한다면 발 아래 느껴지는 감각, 주변의 소리,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들을 느끼고 들으며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초점의 전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마음 챙김 연습은 현재를 사는 삶의 열쇠입니다. 이는 명상이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일상적인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나요? 물의 감촉, 세제의 향기, 손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세요. 식사를 하고 있나요? 한 입 한 입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대화 중인가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당신의 다음 대답을 생각하는 대신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를 살아갈 때 당신은 외부 자극에 덜 취약해집니다. 과거는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없고 미래는 당신의 지금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불안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당신의 소중한 현재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 순간을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끊임없는 희열, 지속적인 즐거움 혹은 문제없는 상태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할 때면 그들은 불행하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강력한 방어가 되는 완전히 다른 행복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에게 행복이란 외부적인 상황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화,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 그리고 덕과 이성에 따라 사는 삶, 의다이모니아입니다. 이 상태는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이성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왜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데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당신의 행복이 칭찬, 완벽한 관계, 문제의 부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상처받기 쉬울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문제는 발생하며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행복은 무너져 버리고 좌절감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적인 접근 방식은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행복이 덕 있는 삶이라면 당신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 있게 행동하는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통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현명하고 용감하고 정의롭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의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이 내면의 힘, 용기, 적응 능력,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예를 들어 생명,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는 내면의 존엄성과 평화를 유지한 채 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행복이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삶이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성격을 강화하고 덕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천으로서 덧없는 즐거움과 외부적인 성과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해방이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까지요.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엄청난 양의 부정적인 감정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용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원한, 앙심, 죄책감이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똑같은 파괴적인 감정들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인 셈이죠. 용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잊거나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해방의 행위입니다. 이는 분노, 원한, 복수심을 놓아줌으로써 그러한 감정들이 당신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자신의 무지, 나약함, 혹은 한계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어쩌면 그 사람 역시 고통받고 있었고 그의 행동은 단지 그 고통의 표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누구도 악 자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선이라고 믿는 것을 추구하지만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개인적인 원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가혹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감정을 몇 년 동안이나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스토아적 접근 방식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놓아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기 비하나 자책은 비생산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타인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상처를 닫고 과거에 사는 것을 멈추며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어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벼움과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공감, 즉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여 마치
내 것인 양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어려움을 겪고 내면의 고군분투를 하며 자신만의 신념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짜증, 분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군가 공격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또는 단순히 짜증나게 행동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개 비난과 부정적인 맞대응입니다. 우리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또는 어떻게 감히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하고 말이죠. 타인의 문제를 직접 떠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쩌면 스스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는 지쳐 있거나 아프거나 개인적인 비극을 겪고 있거나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종종 내면 상태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도 여러분처럼 자신의 길을 찾으려 애쓰는 중일 뿐이며 비록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운전 중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는 병원에 급히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집중력을 잃은 걸까? 물론 이것이 그의 위험한 운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그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행동이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불쾌감과 분노의 수준을 낮추게 되는 거죠. 스토아 철학적 의미의 공감은 타인의 문제에 휩쓸려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더 큰 인내심과 관용으로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제이며 그들은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모든 문제를 내게 대입해 보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이고 이해심 많은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공감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평온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에 집중해 봅시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이 바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뇌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주목하고 어떤 생각을 발전시킬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그저 흘려보낼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모든 생각에 우리가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넓은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위로 나무잎들이 떠내려갑니다. 각 나무잎은 하나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그 나무잎을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굳이 붙잡고 방향을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나무잎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각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법입니다. 나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리 없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기보다는 잠시 멈춰 서세요.
아, 이건 그저 생각일 뿐이야.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뿐이지. 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이 생각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부정적인 생각들은 종종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인 오래된 습관적인 사고방식, 비합리적인 두려움, 혹은 타인의 판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생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유용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괴롭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당신의 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생각을 기꺼이 흘려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생각과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사라지도록 두세요. 그리고 당신의 주의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세요. 이 연습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과 생각의 흐름 사이에 정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를 선사하며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요새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을 그 누구도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내면의 요새는 여러분만의 신성한 공간이자 외부의 부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외부 세계가 혼돈, 불공정함, 비판,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온전히 여러분의 통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모욕할 수 있지만 그 모욕을 받아들이거나 내면의 요새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는 꾸준한 연습과 경계심을 요구합니다. 첫째, 통제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요새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식, 판단, 그리고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밖에는 무엇이 있나요? 타인의 말, 타인의 행동, 그리고 외부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요새 안으로 침투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둘째, 적극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세요. 비판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말들을 위해 요새의 문을 활짝 열지 마세요. 대신 요새의 성벽에 서서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의견인가? 이것은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문제 투영일 뿐인가? 여러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어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안으로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스토아적 의미의 아파테이아를 실천하세요. 이는 무감각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감정이나 불건전한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비난 또한 여러분의 방어를 뚫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잃더라도 여러분의 내면 요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개념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은 언제든지 내면 세계로 물러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내면의 요새는 주변에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이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불가침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청난 힘과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 요새의 수호자이며 무엇을 안으로 들일지, 무엇을 밖에 둘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합니다. 시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어려움을 마치 악한 것으로 여기고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문제, 그리고 실패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하고 인격을 단련하며 미덕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영혼을 위한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훈련일까요?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항상 가벼운 무게로만 훈련한다면 결코 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근육을 성장시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 저항, 그리고 무거운 부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과 정신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편안한 영역에만 머무른다면 결코 강인함, 용기, 인내심, 그리고 지혜를 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의 최고의 자질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셨나요? 그것은 새로운 직업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더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게 되었나요? 그것은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며 정의와 용기를 발휘할 기회입니다. 비판을 받고 있나요? 그것은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절제와 지혜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불이 금을 시험하듯 불행은 용기 있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훈련 도구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실패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실패를 세상의 끝처럼 여기며 괴로워하는 대신 그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어려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것들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지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경험을 건설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내면의 요새를 강화하며 더욱 강인하고 현명하며 회복 탄력적인 사람으로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종종 고통의 근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성공, 타인의 인정, 그리고 높은 자존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나라는 존재, 자신의 이미지, 성취, 그리고 기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종종 우리에게 실망감, 고통,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는 항상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고 싶어 하고 최고이고 싶어 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바람과 어긋나는 상황, 즉 우리가 비난받거나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자아는 고통, 상처 혹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외부의 인정, 사회적 지위, 물질적 부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의 미덕과 인격에 뿌리를 둡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자아와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자아가 강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이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일 뿐이며 어쩌면 그 자신의 무지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모욕은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당신이 당신의 직업, 소유물, 외모 또는 타인의 당신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이성, 당신의 성격, 당신의 미덕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프로젝트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리함으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반응의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불공평함으로 여기기를 멈출 때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아의 통제력을 줄이면 당신은 더 유연해지고 배움에 더 개방적이며 타인의 판단에 덜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내면의 확신이라는 진정한 원천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가 자신의 연약한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자아를 놓아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고요함과 고독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깊이 탐구해 볼까요? 초영열 시대의 끊임없는 소음, 알림, 그리고 사회적 교류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거나 심지어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시대에 살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는데 고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사건들을 숙고하고 내면의 균형을 되찾으며 자신의 내면의 요새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왜 정신의 황금일까요? 끊임없는 정보와 외부 자극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숙고하고 감정을 소화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여유가 없어집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의 정신은 성찰이 아닌 반응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정신에 꼭 필요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숙고하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자신의 반응을 평가하며
무엇이 자신의 통제 아래 있었고 무엇이 아니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다루기.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대신 고요 속에서 그것들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 감정들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을 되찾기.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듯이 정신도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고독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사고의 명료함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나와 연결되기. 외부 세계의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 목표, 그리고 욕망과 연결을 잃기 쉽습니다. 고독은 자신에게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꼭 격식 있는 명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명상은 매우 유용하지만요. 단순히 혼자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휴대폰 없이 차 한 잔과 함께 창가에 앉아 있는 것,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몇 분간의 고요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요구와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마치 집을 청소하듯이 쌓여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정기적으로 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정화가 없으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함과 고독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이며, 그리하여 세상의 도전에 더 강하고 차분하며 회복력 있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겸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깊이 있고 강력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우주의 규모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미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가하는 지나친 압박감을 덜어주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어떻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의 걱정거리에 파묻혀 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료와의 다툼, 재정적 어려움, 개인적인 실패,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 문제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우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자신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수십억 개의 별 중 하나에 불과한 별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의 미미한 모래알이며 그 별이 속한 은하계 역시 우주 속 수십억 개의 은하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의 거대한 문제들은 갑자기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은 실제적이며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문제들을 올바른 맥락에 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패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규모에서, 하물며 우주의 규모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전능함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항상 완벽하고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에게서 덜어줍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도록 합니다. 겸손을 실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성과, 자아,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무상함과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깊은 내면의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많은 일들이 그저 일어날 뿐이며 그것들이 반드시 당신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외부 사건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시간과 공간의 규모에 대해 사색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당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 얼마나 많이 좌우되는지를 깨닫는 것만큼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겸손은 자만심과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지나친 기대감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이는 더욱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토아주의의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인 아모르 파티, 아몰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전에 언급했던 수용을 넘어섭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능동적이고 의식적이며 심지어 기쁘게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도 당신의 여정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불행에 저항하거나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대신 아모르 파티는 예외 없이 모든 사건을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와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바라보도록 이끌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성장과 인격을 강화하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한 화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밝고 아름다운 색상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둡고 보기 싫은 색을 포함한 모든 색조가 있어야만 완전하고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죠. 당신의 삶은 바로 당신만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 모든 운명의 전환점, 모든 승리와 모든 패배는 당신의 독특한 그림을 완성하는 붓과 물감이 됩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신은 운명의 능동적인 공동 창조자가 되죠.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온전함과 진정한 강인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큰 상실을 겪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모르 파티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일어났다. 이것은 내 운명의 일부이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 경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는 당신이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의 현실 자체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아모르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던 니체는 이것을 인간 위대함의 공식기라고 묘사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모든 영혼 속에서도 어떤 것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필수적인 것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스토아 철학적 인내의 최고 단계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뭐든 만약 했다면, 했더라면, 그리고 왜 하필 내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로 당신을 위해 예정된 독특하고 완벽한 길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현실과 싸우는 대신 현실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향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스토아 철학은 그저 멋진 말이나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단순히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이론이 아니죠. 끊임없이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꾸준한 실천 없이는 이 모든 원칙들이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남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 이 원칙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강해질 수는 없죠. 헬스장에 가서 직접 역기를 들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 원칙들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명상.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가올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통제, 인식, 미덕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떠올려 보세요. 세네카는 불행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반응을 미리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녁 성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는 어땠나요? 스토아 원칙을 잘 적용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디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나요?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를 썼는데 이것이 그의 유명한 명상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실천.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자신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세요. 식사할 때는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하나의 업무에만 몰두하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세요. 통제 구분하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인식 전환하기. 부정적인 상황, 비판, 실패 등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것을 다르게 볼 방법은 없을까? 이 상황에서 어떤 이점이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감사하기. 정기적으로 가급적 매일 감사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하거나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원칙을 잊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다시 실천으로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스토아적 근육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두 번째 천성이 되고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지혜, 미덕,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이죠. 이 여정의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을 부정적인 것들의 횡포에서 벗어난 삶, 즉 자신의 마음과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통제권이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만큼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철학은 우리에게 통제의 지혜, 수용의 힘, 그리고 인식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려움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스토아 철학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꼭 알려주세요.